1억을 모으면 달라지고 일부러 돈을 모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앞으로 저절로 굴러갑니다. 지금 개별 종목으로 100종목 넘게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 만약 ETF 3개 정도 했다 그러면 뭐 200개, 300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보다 더 많이 투자하지만 안정성은 더 높죠. 많은 분들이 1억 모으기에 관심이 있으신데 처음 1억 모으기에 성공하면 변화가 있나요?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이 1억이 되면 100명 중에 30등 안에 들거든요. 일단은 그 심리적 안도감이 생기죠. 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늦진 않았구나. 내가 사회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았다는 안정감과 직장 내에서 대인관계나 가족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요. 부동산 비중이 높은 사람과 달리 현금을 흐름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하고 특히 투자를 시작할 수가 있겠죠. 아, 내가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큰 돈을 모아야겠다. 그 시작점이 되는 게 1억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1억을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이런 재테크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게 1억을 모으면 좀 달라지고 굳이 뭐 남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어떤 투자 철학이나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아이러니하게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비를 절약하는 거거든요. 너무 필요하지 않은 곳에 많은 돈을 쓰는 거를 이제 습관적으로 내 몸에 체화가 되기 때문에 1억을 모으면서 그러면 뭐 완전히 그 다이어트에 성공한 이제 군사라운드 몸이니까 새로운 운동을 배우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처음 1억을 모은 후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억을 모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근검절약한 생활 습관이 뱉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돈을 모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앞으로 저절로 굴러갑니다. 다만 책을 통해서 ETF로 금융자산을 더 분산해서 투자하고 싶으면 업종이 겹치지 않게 성장 ETF와 배당 ETF를 합쳐서 최근에 유행하는 또 커버드 콜 ETF까지 추가하시면 훨씬 좋은 방법이 되겠죠. ETF 자체가 리스크를 낮추지만 이런 ETF끼리 또 합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으면서 분산 효과는 또 극대화돼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개별 종목, 지금 개별 종목으로 100종목 넘게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만약 ETF 3개 정도 했다 그러면 뭐 200개, 300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보다 더 많이 투자하지만 안정성은 더 높죠. 그러니까 뭐 다 내 계좌 봐봐 뭐 다 파란불이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ETF는 딱 3개 보여주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주식보다는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있던데 과연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 투자가 더 매력 있을까요? 제가 좀 이사하고 싶어서 임장을 좀 다녔습니다. 근데 와, 지금 강남권에 그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2.5에서 3.2%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 그냥 예금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 이 정도로는 이게 어떤 현금이 나오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에서 부동산은 지금 많이 빠져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매가만 높고 월세나 전세와 같은 실제 사용 가치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양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낮게 나왔고 옛날엔 10%가 넘었는데 그리고 최근 뭐 광진구에도 가봤는데요. 신축 아파트는 그 월세 수익률이 1%도 안 됩니다. 좀 충격을 받았는데 매매가만 높고 아마 거기다 월세 살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배당 받는 ETF의 수익률은 1년 새 총 수익률이 100%가 넘는 것도 속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 워런 버핏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워런 버핏도 지금 50년 된 주택에 삽니다. 자기 자산 많이 100조가 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뭐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부동산은 이제 강남 고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만 하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보유세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마치 인플레이션처럼. 그래서 이런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고 주식에 대한 가치는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대부분의 중산층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80%가 넘을 거예요. 그렇다면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부동산이 오른다고 해도 제가 월 현금 흐름 좀 쓸 돈이 많잖아요. 인플레이션 시대. 과일 1년 새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것도 평균치인데 뭐. 그렇게 우리가 현금 흐름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이제 실제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 현금 흐름이 막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부동산을 한꺼번에 팔아야지 목돈이 확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많은 돈을 또 갑자기 처치 곤란하기도 하고 주식은 조각조각 돼 있잖아요. 부동산은 이제 하나의 큰 집이라고 주식은 하나의 큰 기업인데 그 기업을 여러 사람과 나눠서 조각조각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팔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식 투자가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처럼 부동산 비중이 높은 분들은
집을 팔아서 주식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 제가 잘 즐겨보는 분 중에 이제 집을 이제 살 집을 안 사고 그 돈으로 S&P 500을 했다는 분이 있는데 그 돈은 부동산 놔주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갖고 그 주식 비중을 높이면 되잖아요. 부동산 비중이 높은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금융 비중이 너무 낮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금융 비중이 높일 때 핵심 자산은 주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당금만으로 평생 먹고 사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연봉 1억이 월 한 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직업이 없는데 매달 현금 흐름이 이 정도만 나오면 다들 만족하시겠죠. 근데 그걸 맞추다 보니까 극단적인 조합이 제 책에는 나오거든요. JP랑 JPQ를 섞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둘 다 가질 수 있나요? 하나를 가지면 하나는 조금 뭔가 손해를 보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월 현금흐름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주가는 거의 오르지 않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JP나 JPQ 주가 흐름을 보시면 거의 제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할 여지를 갖다가 돈으로 바꿔서 지금 당장의 주주한테 주는 구조니까 이거를 뭐 뒤에 사람 돈을 빼서 앞에 사람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금융상품의 구조 자체는 지수, 미국의 두 가지 양대 지수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커버드 콜을 그러니까 월 현금흐름을 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변동성이 더 높기 때문에 나스닥은 핵심 기술 기업, 애플, 뭐 엔비디아 얘네들 금융업종은 포함이 안 되고요. 기술 IT 업종만 100곳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좋을 때는 엄청 뛰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더 많이 빠지는 다른 업종보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커버드 콜 전략을 취하기는 좋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개별 종목 커버드 콜보다는 덜 위험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JP는 S&P 500, JPQ는 나스닥 100을 쫓아가고요. 나스닥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따라서 옵션 수익이 많습니다. 파도가 높아서 그 숙련된 서퍼가 더 희열을 느끼는 거랑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JP와 JPQ에 각각 5천만 원씩 종잣돈을 시작해서 매달 50만 원 추가 납입하고 JP는 배당률 8%, 그 다음에 배당 성장률 4%, 연 주가 상승률 2%밖에 안 됩니다. 이걸 적용해서 아까 그 10년 후에 그 월 700만 원 현금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했고요. JPQ도 이런 최근의 수치들을 적용해서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적용해서 그런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 자산 규모는 5억 8천만 원, 월 현금으로는 7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런 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게 최극단에 있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월 현금으로만 필요해 하는 거예요. 사실 10년 동안 모았는데 자산이 5억 8천이면 사실 그리 성공한 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뜻이요. 그렇지만 월 현금 흐름, 특히 기본적으로 배당주라는 거는 내가 주식수를 많이 있어야 배당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내가 사야 되는 그 주식이나 ETF가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주수를 많이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덜 오르는 것들을 활용해서 뭐 연봉 1억에 도전하는 그런 ETF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거 이외에도 많은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거보다는 눈높이를 낮출 거야. 월 300, 뭐 월 100만 원짜리도 있고요. 500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전한 ETF가 많겠죠. 그래서 이거의 정반대로 있는 게 뭐 슈드와 QQQ 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잣돈 1억을 7대 3으로 나눠서 하는 전략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뭐 월 현금 흐름이 700 정도는 안 되겠죠. 대신 자산이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그 외에 뭐 월 200도 있고 300도 있으니까 한번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당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당 투자자들은 잘 알아요. 주가가 하락할 때 기뻐합니다. 이게 성장 뉴스랑 특히 다른 점이에요. 주식을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배당이라는 건 내가 10개 갖고 있는 사람 배당보다 100개 갖고 있는 사람 10배 많을 거 아니에요. 너무 진짜 배당 투자에서는 심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늘리는 방법이 첫 번째 그런 거예요. 하락할 때 그러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배당주나 배당 ETF를 사서 많이 모으는 거. 두 번째는 최근에 나온 최신 금융상품이죠. 커버드 콜 ETF. 요거는 이제 매니저들이 콜옵션 매매 차익을 통해서 하는데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상승할 여지를 지금 콜옵션을 매도해서 그달 혹은 그 주에 인컴을 챙겨 놓는 겁니다. 수익을. 그래서 옵션 수익인데 요거 지금 강남에서 유행하는 이유가 요거는 측정하기 어려워요.
측정할 수 있어야지 세금을 매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옵션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세금에 민감한 분들이 커버드 콜 ETF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 주식 자산과 콜옵션 매도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이 커버드 콜 ETF는 하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근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일단 공부를 하시면 재밌어요. 이런 상승 여력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어떤 놀라운 자산운용사들의 그런 스터디들에 한번 참고하시면서 우리 금융투자 업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폭락장에서 추가 매수 전략이 유리할까요? 폭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워런 버핏이나 뭐 저처럼 오래 장기 투자를 뭐 하고 있을 분이나 아니면 저처럼 하려는 사람들은 폭락장을 기다리는 면이 있죠. 근데 좀 놀랐어요. 주가 하락하면 더 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적더라고요. 제 집에서도 그렇고 가족들도 떨어지면 당장 수익을 보던데 이거는 제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폭락장의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박앤세일 기간이 옛날에 일주일이었다 그러면 뭐 3일, 뭐 2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시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폭락장이 오면 뭐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행운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뭐 마이클 버리처럼 AI 버블을 경고하고 뭐 워렌 버핏이 현금을 사상 최대로 찍었다는 이런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는 저는 폭락이 과연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폭락이 올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도적처럼 오는 거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대비는 돼 있어야 되겠죠. 장기 투자 관점에서 가격이 낮아졌을 때 사는 것에 장점이 있을까요? 낮아졌을 때 사면 당연히 뭐 지금 현금으로 샀을 때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레버리지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비해서는 싸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낮아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에 최고의 시점이죠. 그렇지만 항상 지나치게 이제 AI와 BAI 그런 업종이 구분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수의 상당 부분을 AI가 차지하면서 이 양극화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낮았을 때는 반드시 매수 시점으로 삼으셔야 이 양극화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은퇴 전 노후 준비를 위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뭐 조사와 뭐 숫자들이 나와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300배 법칙 그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월 평균 소비의 300배가 곱하기 300 하면 그 숫자가 자산으로 있으면 노후에 대비가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월 500만 원을 쓰는 가구가 있다면 그 가구는 한 15억 정도 있으면 이제 근데 요즘은 너무 이렇게 숫자가 인플레가 돼갖고 옛날엔 1억만 있어도 부자 아니었나요? 참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같은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니까 뭐 지금은 500원도 돈이 아니고 1000원도 돈이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참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만약에 돈만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황스러운 건데 어쨌든 이런 15억 자산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배당 재투자를 하시면 배당금을 쏙쏙 빼먹지 마시고 그걸 계속 재투자하세요. 왜냐면 톡이 오잖아요. 마치 소비하라는 식으로 톡이 옵니다. 카톡이. 이번 달 배당금 얼마입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그건 고스란히 다시 투자하시고 가을 옷 나왔는데 더현대 서울 가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투자를 하시고 여윳돈으로 소비를 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필요한 자산 은퇴 대비용 자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약간의 그런 기쁨을 희생해서 미래에 나한테 투자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적은 투자금으로 은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가장 쉬운 방법은 기대를 낮추는 겁니다. 아까 15억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뭐 3억의 노후를 생활할 수 있는 분도 있거든요. 국민연금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게 남들보다 절대적으로 작은 양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적은 양으로 이제 은퇴할 수 있는 방법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가장 먼저 실천하셔야 될 거는 제 책을 사는 게 아니고요. 뭐 어디 가서 뭐 유료 강의를 들으신 게 아니고요. 연금 삼총사, 연금저축펀드, IRP, ISA.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당장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만든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 상품이 ETF라서 제가 ETF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개별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건 ISA 계좌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여기서는 국내 개별 종목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외국인한테 세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 주식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업종이나 지수 혹은 뭐 AI 관련 ETF를 추종하는 한국형 ETF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내 상장 땡땡땡 ETF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이 절세 계좌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 초년생부터 여기에 쏟아 붓는다면 그러면 세금도 이연해서 배당지에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소비를 줄이니까 자산이 불어나죠. 게다가 세금 혜택까지 뭐 일석삼조니까 남들보다 적게 투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수익을 엄청 극대화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거는 이 계좌에는 한번 들어가면 돈이 묶이니까 제가 소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소비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거를 가입해서 강제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한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방금 말씀드렸는데 미국 등 해외 주식 위주 투자자라도 ISA를 개설하면 국내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걸 추천합니다. 개별 종목이라고 해서 배당을 안 주는 일반 종목 투자하시면 배당 재투자 효과는 없으니까 그런 종목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배당 수익률 6%짜리 국내 배당주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투자해 놓고 10년 후 일반 증권 계좌, 우리가 그냥 증권사에 일반적으로 트는 계좌 있잖아요. 그거는 1,640만 원이 됩니다. 근데 ISA에선 1,791만 원이 돼요. 왜냐하면 세금을 덜 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150만 원 차이 투자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9%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상당하죠.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세 혜택을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제가 아무리 온라인 시대라도 오프라인 지점 방문이나 이런 건 필수입니다. 왜냐면 그냥 가상으로만 하다 보면 정말 이 현실감이 떨어지고요. 이게 소비나 이런 투자에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씩은 이렇게 은행이나 증권사나 어디라도 좀 방문을 하셔서 대면 접촉을 해서 좀 궁금한 점도 푸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물론 이런 유튜브 신사임당 채널처럼 이제 글로벌 채널을 보시면 되겠죠. 은퇴하는 분들께 추천하시는 미국 주식 투자법이 있으시다면요? S&P 500이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를 기본으로 깔고 개별 배당주나 배당 ETF를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빅테크 중에서도 배당을 주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다 나옵니다. 챗GPT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제 멘트 그대로 찍어도 아마 3종목 이상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은 내가 일정 비율로만 거기다 올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리스크도 배가 되는 거니까 그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되셨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있고 매일 전전긍긍하시고 심지어 미국장은 새벽에 열리니까 막 잠을 못 주무신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불행한 나의 어떤 행동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 푹 주무시려면 주식을 투자해놓고 수익을 안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오히려 기뻐하시고 상승했을 때는 오히려 그래 내 자산이 불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미국 주식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레버리지 ETF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죠. 같은 곳에 돈을 걸었는데 2배, 3배 벌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ETF의 어떤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은 매일매일 청산한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수익률을 어떤 기간에 따라 누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ETF는 매일매일 청산해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도,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기에 접어들면 ETF가 추정하는 어떤 지수가 하락기에 접어들면 복리로 불어납니다. 손실률이. 그래서 기초지수는 33% 빠졌는데 이건 거의 청산 직전까지 간다는 이렇게 되거든요. 청산이라는 건 이제 망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원금 전액 손실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국내에서는 3배 레버리지 ETF가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굳이 물론 이제 영국 같은 데는 풀려 있지만 그래서 또 영국으로 갔다 그런 기사도 있었죠. 그래서 정말 너무 무섭긴 한데 단기 급등을 쫓으시면 우리가 그 교통사고 캠페인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무 빨리 가시면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전 그래서 차라리 그냥 대출을 받아서 우량주에 사시는 거 괜찮다. 그렇지만 그 상품 자체가 레버리지 ETF는 위험하고 물론 상승할 때는 극대화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거짓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ETF라는 건 꾸준히 오르면서 약간 장기 우상향하는 건데
이런 레버리지 ETF는 개별 종목의 어떤 급등주의 특성을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상품이 돼버리거든요. ETF자를 빼야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추천하시는 우량주가 따로 있으실까요? 대출 받았으면 그 대출 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 이상 나와야 되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뭐 지수 추정 이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건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주가 그냥 사라질 수도 있죠.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마이클 버리의 그 숏 하락 베팅한 그 청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급등해도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동성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개별 종목은 좀 추천하기가 어렵고 내가 대출 이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더 그 부담감이 커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안전하고 좀 중간 단계, 중위험, 중수익을 찾아야겠죠. 그런 거는 업종도 위험하긴 한데 업종 혹은 국가지수 추종 ETF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되겠죠. S&P 500이나 QQQ. 미국이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코스피 200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이나 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보단 나으니까요. 돈은 계속해서 개체수가 늘어나지만 금이랑 코인은 공통점이 있죠. 한정된, 오히려 줄어드는 희소가치라고 이걸 어려운 말로 표현하잖아요. 희소가치가 있는 자산은 반드시 희소가치가 없는 돈으로 평가했을 때 희소가치 있는 자산은 얼마나 극대화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자산을 바꿨을 때 그 수익률이 더 높죠. 우리가 환율을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억울하긴 한데 우리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 나라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산을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 원화로 바꿨을 땐 극대화되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쓸 돈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거는 약간 이러한 어떤 승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좋게 생각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코인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제가 큰 부자가 되면 할 것 같아요. 예, 큰 부자가 되면 1% 정도, 뭐 1, 2% 정도 하시는. 실제로 제가 재테크 크게 돈 버신 분들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거에 올인한 분들은 제가 못 만났는데 그런 분들이 없는 건지 아니면 빠르게 또 가난해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고위험 자산이 너무나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너무 뜨겁게 타올랐다가 뜨겁게 또 사그라들 수 있으니까 전체 자산 일부로만 하시고 근데 코인은 옛날보다는 좀 덜 오르고 덜 빠지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런 어떤 급등주의 속성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도권으로 들어왔으니까. 좀 안정적이지만 과거 같은 수익률을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찾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레버리지 ETF나 뭐 그런 뭐 고위험 상품들이거든요. 커버드 콜은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투자 세계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 신사이드나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해서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지 않더라도요. 제가 이게 투자를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고 대비가 있다 보면 큰 기회를 반드시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바를 하거나 사회초년생이 된 젊은 20대 세대에게도 투자를 추천하시나요? 제가 원래 이 책을 쓴 계기는 이제 딸에게 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목소리인데 그 부분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행히 있으시더라고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부모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뭐 성경에서도 내가 자식에게 뭐 아끼는 사람에게 돌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당연히 떡이나 그런 좋은 것들이지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그 젊은 세대들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더 안정적인 걸로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자산을 한번 공부하시면서 한 주부터 시작하시면 제가 ETF를 소개했다고 해서 ETF만 사시라는 게 아니고 개별 종목도 한 주, ETF도 한 주, 뭐 금도 사보고요. 뭐 금은 실물로 샀을 때는 이제 수수료가 많이 떼이기 때문에 그건 유의하셔야 되는데 금도 사보고 뭐 비트코인도 한번 사보고.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건 좀 위험하다 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좀 자제하시고 나중에 큰 부자가 됐을 때 그냥 재미로 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윳돈으로. 근데 지금 돈을 모아가는 그런 나이대에서는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시고 우리가 왜 뭐 방금 수능도 끝났지만 우리가 왜 그런 과정을 다 거치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쌓아야 될 소양이 있으니까. 일확천금으로 부자가 되신 분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쌓아온 분들은 그 구의 가치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본이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시고 모든 업종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한번 짜보시고 자기의 성향에 맞게 그걸 조정하시면서 투자의 기쁨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대비하셨으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문희로 기자인데 일단 이런 채널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 행복한 게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현업에 충실하면서 자산을 쌓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 그러니까 저의 목표이긴 한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좀 돈이 안 벌릴 수는 있잖아요. 그걸로 가족도 부양하지 못하면 제가 떳떳한 가장이 못 되고 떳떳한 엄마가 못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를 병행하시면서 내가 현업이 좀 안 되거나 이럴 때는 또 투자된 자산을 한테 좀 기대고 이 자산이 조금 뭐 최근에 조정이나 이럴 때는 또 내가 현업을 열심히 해서 또 지금 저가 매수 기회다. 그래서 투자금을 더 늘리는 기회로 삼으셔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대비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어떤 진짜 PD님이 질문을 해주셨지만 진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100년간 만들어서 그 방주를 띄워서 그 생태계를 보존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자산의 방주를 만드셔갖고 마음 편한 투자하시고 마음 편한 그런 어떤 현업에 집중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